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차가운 물이 뜨거운 가슴 정운영. 제2양에게 중국에 대해 기행문을 쓰려거든 그곳에 도착한 지 사흘 이내에 쓰시오라는 어느 서양 사람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흘이 지나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물과 조금씩 친숙해지면 오히려 점점 당황하게 되어 마침내는 붓조차 들지 못한 채 그 시도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염려해서 일러준 말이겠지요. 제2양이 잡지사로 보낸 편지를 전해주면서 편집자는 나에게 가장 자상하고 가장 친절한, 말하자면 재상급의 형용사가 2번이나 반복되는 회답을 부탁했지만 아무래도 이 편지가 수신인을 잘못 짚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편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제2양은 아마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으로서 경제학이라는 그 삭막한 느낌의 학문을 실제로 토마스 카일라일은 경제학은 우울한 학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공으로 선택해도 좋은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나무는 그것을 가꾸는 과정의 인고가 그 열매를 따는 순간의 희열보다 더 수종한 법이니 지금의 고민에서 쉽게 도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과 적극적으로 대결하십시오. 내용은 다르나 내게도 지금 그와 비슷한 고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하나의 직업으로 삼고 있는 나로서는 예컨대 한 권의 소설책을 뜯으면서 던질 수 있는 재미있다거나 지루하다라는 식의 적극적인 감상을 그대로 경제학에 옮기는 일이 결코 용이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해 기행문을 써야 할 한 서양인의 당혹과 곤란이 잘못된 수신인에게 하나의 현실로서 다가선 셈입니다. 경제학이라는 말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상은 아마도 밥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밥, 그것이 빵이나 스파게티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하라는 철학자는 인간이란 요컨대 먹는 존재라고 지적했습니다만 실상 이 지극히 평범한 발견이야말로 경제학이 성립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블라드미르 두진체프의 소설 제목은 아주 지당하고 매력적인 말씀이나 밥 없이 살 수 있는 녀석이 있으면 나서보라는 투박한 항의 또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미 짐작했으리라 믿으나 밥은 그저 인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한 보따리의 소비재일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밥은 한 사회의 발전과 쇠퇴를 규정하는 최초의 요인입니다. 따라서 그 밥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나누느냐는 방식에 따라 그 사회 문화가 형성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밥을 만드는 행위를 경제학에서는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천연자원과 같은 노동 대상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이 대상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계와 같은 노동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일정한 조직과 통제 아래서 이들 생산수단, 노동 대상과 노동 도구를 실제로 사용하는 노동력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생산의 원천을 노동이라 할 때 경제학은 태초에 노동은 있었으니 거기서 생산이 비롯되었느니라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토지와 같은 노동 대상은 자연에 의해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 인간의 노동과는 무관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자연에는 인간의 노동이 부과되어야만 그것이 경제적 의미를 가집니다.
냉장고 속의 작은 얼음 한 조각에는 신경 쓰면서도 북극의 빙산에 무관심한, 적어도 경제학적으로는 이유는 그 자연의 결정에 인간의 노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본이라고 부르는 생산설비와 같은 노동도구도 꼼꼼히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만들어낸 노동의 집적이며 그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노동력은 토지나 자본에 선행하는 생산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생산의 요소는 자본, 노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노동대상, 노동도구, 노동력이며 그 중에서도 노동력이 가장 본원적인 요소라고 고쳐 말해야 됩니다. 나는 위에서 밥을 어떻게 생산하느냐의 문제는 곧 그 사이의 문화적 형태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 양이 써보낸 대로 경제학이란 요컨대 한 사람의 위대한 시인보다 한 개의 발전소를 건설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는지요? 라는 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지요. 인간이 처음으로 경제생활을 시작하면서 노동력은 구체적으로 그 노동력을 지니고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 대상과 노동 도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노동력은 먼저 노동 대상을 잃게 됩니다. 예컨대 힘세고 욕심 많은 어느 한 사람이 자연이 야사한 광활한 토지의 사유의 울타리를 둘러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은 여태까지 함께 열매를 거두던 땅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또 지금까지 같이 고기를 잡던 강에 다가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하여 자본주의 단계로 들어오면 노동력은 다시 노동도구로 분리됩니다. 현대의 어떤 노동자도 자기가 일할 공장을 스스로 짓거나 자기가 사용할 기계를 스스로 지고 일터로 가지는 않습니다. 경제학이란 프리즘을 통해 볼 때 인류의 역사란 한마디로 인간의 노동에 의해 생산이 되풀이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동의 주체인 인간은 자연, 노동 대상이나 자본, 노동 도구를 차례로 잃게 됩니다. 주인이어야 할 노동력이, 즉 인간이 오히려 그 도구에 예속되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소외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의 경제학이 이 소유의 문제를 대단히 소홀하게 다루는 것은 사실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크게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이 소유로부터의 인간 해방이란 그 본연의 사명을 끝끝내 포기할 수는 없기에 아마 멀지 않은 장래의 경제학은 다시 제2양이 걱정하는 그 시인에게 진정으로 용기 있는 역할을, 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노예를 고발하고 노예가 된 주인을 분발하도록 만드는 힘찬 노래의 제작을 요청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밥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문제, 즉 분배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나눈다는 행위는 그에 앞서 각기 이해가 대립되는 집단을 상징하게 만듭니다. 만약 서로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적게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경제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 대립의 집단을 경제학에서는 계급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고대사회에서는 노예가 생산한 결과를 귀족이 채찍을 휘둘러 빼앗았으며 중세사회에서는 농노에게 빌려준 토지의 대가라는 명분으로 영주가 지대를 거뒀으며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물의 일부를 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자본가가 이윤으로 차지합니다. 계급이란 이렇게 밥의 생산과 분배에 참여하는 사람과 사람, 즉 노예와 귀족, 농노와 영주, 노동자와 자본과의 관계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사실상 노동 대상과 노동 도구를 차지한 집단과 노동력만을 지닌 집단의 갈등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물질적인 조건은 투입보다 산출이 커야 한다는 단순한 산술에 의거하는데 이 산출과 투입의 차이액을 잉여라고 부릅니다. 만약 누가 100원을 비용으로 들여 투여 120원을 수입으로 얻었다면 산출 그는 이 사업에서 20원의 잉여를 낸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잉여를 소비하는 용도도 시대에 따라 각기 달랐습니다. 이를테면 노예 제사에서는 노예가 창출한 이 잉여를 귀족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탕진하고 봉건 제사에서는 농노로부터 수치한 지대를 영주는 고딕 사원을 세우는 일에 낭비해 버렸습니다. 모두 다 생산적으로 소비한 셈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잉여는 투자라는 생산적 소비에 지출됨으로써 더 많은 잉여의 발생을 노리게 됩니다. 물론 나는 이 이윤이라는 단어가 매우 건조한 느낌과 황폐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던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윤이 때때로 아주 고약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말은 제2양 나이의 세대가 평가하는 가치 서열에서는 예컨대 삶이니 사랑이니 혹은 휴머니즘이니 하는 개념들보다 훨씬 아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제2양이 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해 아주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미술관 건립도 사실은 두부공장의 건설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가 축적한 이윤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결국 이윤으로 표현되는 이 잉여가 경제발전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이고 또한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문화 형태까지도 결정한다는 설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 잉여의 생산과 분배가 전혀 정의롭지 못한 관계와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밥을 만들고 나누는 가장 구체적인 현상에서 시작하여 그 밥을 만들고 나누는 사람들의 관계로 관심을 돌릴 때 경제학은 밥과 사람의 관계를 밝히는 학문으로 그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